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바로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, 경제, 또 복지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게 정부 발표 자료랑 관련 기사들을 쭉 보니까 꽤 굵직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특히 청년, 또 소상공인,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주요 변경 사항들만 좀 뽑아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, 먼저 청년들을 위한 변화부터 좀 알아볼게요. 그 청년들 자산 형성 돕는 제도들 있잖아요. 청년 내일 저축 계좌나 디딤씨앗 통장 같은 거요. 이거 만기되면 그 금액을 이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된대요. 최대 5천만 원까지요. 아, 한 번에요. 네. 기존에는 청년 희망 적금 만기액만 연계됐었는데 이게 추가되는 거죠. 조건은 만기 해지하고 3개월 안에 창구 가서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. 네, 이건 그동안 좀 따로따로 운영되던 청년 지원 제도들을 이렇게 연결시킨 거네요. 그러니까 주택 마련이라는 그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더 뭐랄까 효율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게 돕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. 단순히 돈 모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길을 터주는 거죠. 그렇죠. 딱 이어지게끔요. 아,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주목할 만한데요. 그 햇살론 뉴스요. 아, 네네. 저소득 청년들 위한 거요. 네. 그거 금리가 3.6%였는데 이게 2%로 내려간대요. 와. 2%요? 와, 정말 많이 내리네요. 네, 게다가 대출 가능한 은행도 늘어나고요. 원래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 청년이 최대 1,2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건데 2%면 정말 파격적이죠. 하나은행하고 제주은행이 추가돼서 이제 총 7개 은행에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. 기업, 신한, 전북, 광주, 토스뱅크에 이번에 2곳 추가요. 금리 인하폭이 상당하네요. 이건 진짜 이자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어서 금융 이용이 좀 어려웠던 청년들한테는 실질적인 순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죠. 다만 뭐 은행 수가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실제 대출 받는 과정 있잖아요. 그 심사나 서류 같은 거 그런 이용 편의성도 같이 좀 개선될지가 뭐 관건이겠네요. 아, 좋은 지적이세요. 그 절차가 간편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죠. 자, 그럼 이번에는 소상공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요즘 다들 어려우신데 좀 맞춤형 지원책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. 우선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요. 이분들은 전기, 가스, 수도요금 같은 공과금이나 아니면 4대 보험료 납부할 때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아, 공과금이랑 보험료. 네, 이게 부담이 크죠. 네. 그리고 또 배달이나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들 있잖아요. 뭐 유흥이나 도박업종은 빼고요. 이분들은 배달비나 택배비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대요. 배달비 지원도 있군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 카드가 새로 나오는데요. 비즈 플러스 카드라고. 이게 NIC 신용 점수 기준으로 595점에서 839점 사이. 그러니까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래요. 아, 중저신용자분들. 네. 최대 한도는 1,000만 원이고 연회비는 없고 또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도 되고 사용 금액의 3%를 캐시백 해준대요. 월 최대 10만 원까지요. 자금 흐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네, 들어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진짜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들, 예를 들면 뭐 공과금 자꾸 오르는 거라든지 배달 수수료 문제, 또 자금 조달 어려운 거,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딱 겨냥한 지원들이네요. 그 점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.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좀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지원 절차가 또 너무 복잡하면 안 될 텐데요. 맞아요. 접근성이 중요하죠. 신청이 쉬워야 할 텐데 말이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청년,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. 우선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주목하셔야겠어요.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요.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오, 정말요? 헬스장도요? 네, 공제율은 30%고요. 대중교통, 전통시장, 문화비 사용액이랑 합쳐서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대요.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받고 좋네요. 이야, 이건 진짜 생활 밀착형 혜택이네요. 그렇죠.
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. 양육비를 제때 못 받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드디어 도입됩니다. 선지급제. 네, 얘기 많이 나왔었죠. 네,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한테 받아내는 방식이에요. 대상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이고요. 그러니까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의 1.5배 이하인 가정이요. 이 제도는 정말 필요한 제도죠.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걸 돕고 또 한부모 가정의 생계 부담을 좀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다만 이게 관건은 그거겠죠. 국가가 먼저 준 돈을 비양육자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시 받아낼 수 있느냐, 이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회수가 잘 되어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.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요,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갑니다.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요. 2배네요. 네, 맞아요. 이게 2001년 이후로 처음 오르는 거니까 정말 오랜만에 큰 변화죠. 아무래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좀 높이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.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좀 부추길 수 있다, 이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안정성 강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. 청년 지원 확대부터 소상공인 부담 완화,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, 금융제도 변화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네요. 네, 그렇죠. 이런 변화들이 발표된 대로 잘 시행되어서 좋은 효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,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좀 꾸준히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특히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다면 세부 내용을 미리 좀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. 맞아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변화들이 단순히 그냥 하나하나의 정책들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,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